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 피듈형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된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피듈형이라는 말 저도 좀 생소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피듈형이라는 이런 문제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피듈형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NCS의 기본적인 출제 유형들을 다룬 모듈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셋이라고 그러죠. 보통 7급, 5급 공무원 그런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언어 논리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의사소통, NCS에서 따지면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모듈형 따로, 피셋형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면요.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놓은 게 바로 피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난이도를 따지면은요, 피셋보다는 모듈형, 왜냐하면 NCS에서 기초 직업 능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문제 유형으로 학습 모듈을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쉬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런 응용 모듈을 생각을 한다면 피셋형 많이 공부들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피듈형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한 이런 책 구성으로서 사실은 NCS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직업 기초 능력에다가 조금 더 응용적인 것들을 가미한 것까지 공부를 해서 우리가 피듈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어떤 기업에 속하든지 더 중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듈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론 공부를 같이 해볼 텐데요. 기초 직업능력평가에 나와 있는 5가지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을 살펴보면요. 문서 이해 능력, 그래서 문서를 읽고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문서 작성 능력, 그 다음에 잘 듣는 경청 능력,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간단한 외국인들과의 대화나 문서 확인을 위한 기초 외국어 능력, 이렇게 5개의 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파트별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이론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는 파트 1, 20페이지의 의사소통 능력 먼저 보시면서 주의해야 될 거,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라든지, 특히 어려워하시는 문법 파트 같은 경우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 의사소통의 개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의사소통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의사소통이란 무엇이냐?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이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교류라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거창하게 정의가 나와 있지만요.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나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 전달.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 교류, 그래서 말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 자체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의사소통 과정의 중요한 요소들 4가지가 나와 있네요. 바로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그리고 이들 사이에 메시지가 주고받아지겠죠. 그럼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 이게 과정이 연결이 되어야 상호 교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과정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맥락입니다. 우리 상황 맥락, 뭐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요소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지식, 사회 문화,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맥락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맥락이라는 범위 안에서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지는구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 얘기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이냐? 조금 좁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을 생각을 해보면요.
공적인 조직이에요. 어쨌든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건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이 우선이겠고요. 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조직일수록 생산성도 사기도 증대될 수 있으며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기획안 같은 것들은 설득의 목적을 지니는 이런 의사소통도 있겠죠. 그래서 상호 간의 일반적인 이해, 정보 전달과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의 목적 등을 가진 이런 수단으로 의사소통이 직장 내에서 사용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하는 송신자와 받는 수신자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말하는 사람의 비언어적인, 여기 어떤 표현 방법을 쓰느냐, 표정, 제스처, 어투 이런 걸 반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 이야기하는 게 말 그대로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면 억양, 뭐 말투, 높낮이, 빠르기 이런 반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표정, 몸짓, 발짓 이런 행동적인 비언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과정들이 수신자에게 다가갈 때 여러 가지 해독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소통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쪼개서 나눠보면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글 또는 반언어, 비언어적인 부호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수신한 듣는 사람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해독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러한 변수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신자가 오류가 생긴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피드백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나누어 놓기는 했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놓은 것이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류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임이 없어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법이 미숙하거나 이해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해서 확인하지 않고 넘겼을 때 생기는 이런 오류들. 그리고 착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전달했는데 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는 줄 알았는데요. 이런 착각의 마음들 저해하는 요인이고요. 안주하는 마음,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뭐 눈치라는 것들 전혀 좋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종류를 보시면은요, 먼저 문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 문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언어는 나가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문서로 정리하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으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바로 이런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훨씬 권위감이 있고요. 정리된, 정확하고 전달성과 보존성이 큰 게 바로 문서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겠죠. 그래서 문서를 내가 받고 이 문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과정은요, 문서 이해의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야 하는 이런 지문들을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은 훨씬 더 문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과정 보시면은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고 문구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는 나에게 사라는 설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보고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고,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의 종류와 관련시켜서 문서 목적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자체를 이해를 완벽히 해야 된다기 때문에 문서가 작성된 배경이나 주제, 즉 이 문서의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문서에 쓰인 정보를 밝혀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문서가 얘기하는 문제, 이 문서가 왜 나에게 왔는지 안다면 이 문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 문제가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 의도, 나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내게 요구되는 행동들, 직접적으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행동 중에서 뭐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으로 메모해서 요약 정리하는, 그래서 크게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 문서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 문서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해결 방안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 이런 3단계 구조로도 이해하시면은 구체적인 절차들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문서를 작성하는 쓰기 능력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문서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문서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죠. 자,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골격은 짜임새 있게, 그래서 우리 개요라든지 아니면은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의 구조를 세우죠. 그게 바로 짜임새 있는, 품이 있는 골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서마다 정해진 형식과 규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품이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짜임새, 문서별 짜임새에 맞추어서 쓰는 게 우선 중요하겠고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다 했는데 어쨌든 정보 전달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객관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으며, 설득의 목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체계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는 것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쓸 때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잘난 척 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바로 읽는 사람, 전달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용은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 그래서 쉬운 단어들, 그 다음에 명료하고 짧게 이렇게 문장 쓰는 것들 중요하고요. 내가 한 번에 봤을 때 인상적인 레이아웃이 나오면은 훨씬 더 디자인적 요소에서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의 순서와 요소들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앞에서는 문서를 내가 읽고 작성하는 거라면 이젠 실제로 말로 이야기가 됐을 때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간의 상황과 환경을 공유하는 말하기이므로 문서적 측면의 의사소통보다, 자, 여기의 장점은요, 신속합니다. 바로바로 말할 수 있죠. 상대방의 반응과 감정을 직접 살필 수 있어서 어떻게 훨씬 더 설득할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잘 듣는 경청, 그리고 의사표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언어로서 표현하느냐, 이게 의사표현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경청 능력은요, 말 그대로 주의 깊게 듣고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표현 능력은 내가 가진 생각, 정보, 의견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들은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냥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볍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직업인으로서의 기초 외국어 능력, 다섯 번째 이야기죠. 자, 이거는 엄청나게 유창하게 막 외국인과 프리토킹을 하고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로 된 문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외국 바이어들의 이런 전화를 받거나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외국어로 자기 의사 표현하고 문서 확인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요 정도의 능력이면 기초 외국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향상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그럴 좋을 내용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요, 문서 이해 능력부터 이론 설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이란 직업 현장에서, 즉 좁은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이었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는 여러 문서들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보 확인해서 알맞은 정보 구별, 비교, 통합까지 해서 자기 걸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합니다.
남의 의견을 이해하고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비슷한 말이에요. 문서에서 주어진 문장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나에게 필요한 행동까지 그 해결 방안까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리된 이런 도표나 수나 기호 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문서 이해의 절차들은 여러분들이 꼭꼭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크게요, 문서 이해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적 독해입니다. 바로 문서에 나온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파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구성하는 단어, 문장, 문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글에 나타난 개념이나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1차원적인 독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문 같은 것들, 내용일치 문제들을 풀 때에도요, 중심 내용 파악하고 내용 일치나 아니면 어휘 이런 것들,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들, 이 글 자체에 대한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가 바로 사실적 독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을 때 오픈북이란 말이죠. 글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어들, 중심 문장들, 그 다음에 단락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네, 요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읽으시면 사실적 독해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론적 독해 문제가 살짝 거기에서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풀어내는 게 바로 추론적 독해입니다. 그래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거나 필자의 의도, 목적 등을 추론하는 독해로서 독자는 자신의 지식, 경험, 이런 배경 지식과 문맥에 나타나는 표지들, 이런 표지가 어떤 거냐면요, 지시어라든지 접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내용들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추론적 독해입니다. 그래서 필자의 의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필자의 의도나 생략된 내용, 아니면 빈칸, 숨겨진 주제, 뭐 수필이나 어떠한 뭐 고사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글의 주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되겠죠. 자, 생략된 내용 추론할 때는 빈칸 앞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는 문장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빈칸 문제가 나오면 이 빈칸 문제를 먼저 읽고요. 요 단락의 앞뒷부분만.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 풀 때 그런 거 확인하시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는 문맥에 의하여 글 전체의 분위기나 논조를 파악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가장 그냥 단순하게 좋고 나쁨, 긍정 부정, 찬성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1차원적인 추론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판적 독해인데요. 한 차원 더 높은 독해가 바로 비판적 독해입니다. 즉, 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따져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독해인데요. 특히 논설문 같은 경우에 비판적 독해가 매우 중요하죠. 글의 사실적인 이해, 추론적 이해를 넘어서 글의 내용에 대한 판단하며 읽는 것으로 글에 나타난 주제나 구성,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비판하며 읽는 독해이다. 오류 찾는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주제와 관련 없는 소재라든지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 필자의 생각이 바람직한지, 뭐 글이 하나 나와 있고요. 여러 사람의 대화를 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비판적 독해를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논리상 오류 파악하는 거,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판단, 평가하고요. 뭐 자료가 적절한지 이런 자료 해석의 문제들도 비판적인 독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서 이해를 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요, 사실 크게 뭐 논설문, 설명문, 기사문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고, 왜 우리는 논설문이 뭔지를 아니까요. 논설문의 목적이라 함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게 기본적이거든요. 네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아니면 행동 변화를 바꾸기 위한 글들이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설문에서는 명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명료하게, 공정하게,
근거 확실하게 들어야 되고요. 추론의 과정도 논리적으로 용어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뭐뭐 해라, 공감하도록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설득적 논설문이 있고, 내 생각을 논증해 나가는, 증명해 나가는 학술적인 이런 것들이 논증적 논설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 논설문들을 읽을 때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서 오류가 나고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글쓴이의 생각이 어떠한지, 필자의 주장 부분이 무엇이고 얘가 뒷받침하는 논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비판적인 독해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글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굳이 어려운 내용 아닐 거고요. 자, 설명문, 각종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위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보편적으로 객관성이죠. 이건 주장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정보 전달과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객관성 중요하고요. 보는 사람이 쉽도록 평이하게, 그리고 지시적인 정확한 의미로 기술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내용일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단락별로 정리하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잘 나오는 기사문이 나오는데요. 이 기사문은 신문기사뿐만이 아니라 보도자료 같은 것들까지 포함입니다. 회사에서 외부 대외 홍보를 할 때 대외 문서 중에서 이제 기사,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신문 기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객관적이고 바로 가장 최신의 신속하고 간결하게 보도를 위한 정확한 글이 기사문이 되겠죠. 크게 형식들 가장 두꺼운 글씨로 제목처럼 보여주는 게 표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는 이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 문장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게 표제고요. 표제 아래에 부제가 나오기도 해요. 제목 아래 조금 작은 글씨로 이 표제에 대한 설명 한 문장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전문이 바로 내용 앞에, 그러니까 표제 다음에 한 문단의 정리가 나오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요약한 게 전문이고요. 구체화한 게 본문, 뒤에 해설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사실 구별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보고서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구나, 이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윗사람에게 어쨌든 보고를 하는, 외부에 보고를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매우 중요한 공문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공문서는요, 이 작성 요령이 매우 중요한데요. 간단 명료한 건 기본이고요. 연, 월, 일. 이 문서가 쓰여진 시기가 매우 중요하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중복되고 복잡한 거 없어야 하는 거. 어려운 용어나 한자는 지양하지 않고요. 일관적으로. 그리고 용어나 서식 같은 것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뒤에서 이 공문서에 대한 쓰기 표현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거기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여러 가지 있죠. 조직의 의사를 내부, 외부로, 대외적으로 혹은 대내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문서고요. 이런 것들로 기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보존의 기능 때문이에요. 언제 이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증거자료로서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 제공을 통해서 이 공문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겠죠. 기획, 아이디어 내는 것이고요. 기안서, 결제권자한테 결제받도록 하는 것들이 기안서입니다. 자, 아까 제가 기사문과 보도자료를 한꺼번에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보도 기사를 내달라고 이렇게 미리 주는 이런 자료들이 크게 보면 보도자료예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다 써본 기억 있으실 것 같고요. 비즈니스 레터와 메모, 이메일이죠. 그래서 사업상 이런 쓰는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메모, 회의 메모 이런 거 작성하는 방법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서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여러 분야의 글들이 있습니다. 바로 글들, 특징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상식 수준에서 나온 설명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서 작성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문서 작성은 업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작성에 필요한 문서 작성 능력이 뛰어난다면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고 생존을 위한 이런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서 작성에 고려해야 할 요 4가지가 있는데요.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문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기억이 쉬우실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이 문서 왜 쓰는 건지, 연, 월, 일, 특히 공문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이 4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과 시기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 효과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네, 얘네도 중요하고요.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제안서, 기획서 같은 거 쓸 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하게 된다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누구에게 이거 왜 썼는지 바로 시기 이런 것들 포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은 꼭 사실 요 5가지가 앞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에 따라서 개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 인상적인 레이아웃, 우리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객관성, 논리성, 체계적인 내용들은 기본이 되겠고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이런 구체적인 문장으로 문서 작성을 해줘야 되겠다. 이 5가지 구성 요소들 기본이 되는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와 있던 것과 연결시켜서 문서 작성의 실제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서를 쓰느냐, 외부 혹은 대내, 대외적으로 상관없어요. 요청, 확인 이런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되는 문서들이 공문서이기 때문에요. 이 공문서는 정해진 양식과 형식에 따라서 내가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정보 제공, 바로 설명서, 뭐 제품 설명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내서나 홍보물,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서 신속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한다. 명령이나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지시서를 보통 활용을 하고요. 제안이나 기획, 어떤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쓰는 이런 제안서, 기획서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종류에 따라 문서 작성법을 사용을 하면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라 공문서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왜 써야 되는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되는지가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게, 그 다음에 연, 월, 일 함께 기입한다고 했고요. 보통 뭐 2020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찍어서 보통 표현을 해요. 한 장에 담는다. 왜요? 간략하고 명료하게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장에 담는 게 원칙이고요. 마지막에 끝 이렇게 써주는 것까지 이런 거 잘 나와요.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다음, 아래 이런 식으로 항목 구분하는 거 보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대외 문서, 장기 보관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정확해야 된다. 모든 문서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검토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기획서.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기획서, 그 중에 하나가 기획서인데요. 무엇을 위한 건지 어쨌든 상대방에게 나 채택해 주세요 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요. 내게 뽑히려면 어쨌든 내용을 시각화해가지고 한눈에 알기 좋게 표현하는 거 중요하겠죠. 뭐 기한서 같은 경우에도요, 작성 목적이라든지 뭐 쉽게 남들이 볼 때 쉽도록 이런 식으로 숙지한 후에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보고서, 보도자료, 설명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문서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효과적인 문서 작성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핵심, 내용 이해 부분에서 분명히 파악해야 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즉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문서를 써야 되겠죠? 구성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 수집해서 핵심별로 정리를 해주고요. 대상,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100%는 아니지만 질문을 예상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 쓴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준비해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내용 전개 방법인데요. 뭐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비교는 비슷한 점 위주로, 대조는 차이점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비교와 대조를 서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분류와 분석을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는요,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는 게 분류라면, 하나의 대상을, 물고기를 지느러미 따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놓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느냐, 하나를 쪼개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되겠고요. 개념정의 중요하고요. 유추, 비슷한 거를 가지고 얘네들은 요게 비슷하니까 다른 것도 비슷할 거야, 유비추리라고도 합니다. 자,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설문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논증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요, 이 명제에 관련된 건데요. 명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명확하게 주제화시켜서 말하는 게 명제인데, 이 명제를 사실 무엇이다, 그죠? 무엇이다라고 사실 명제, 그리고 정책 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정책 명제고요. 가치 명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명제를 세 가지로 나눠 놓고 구분하는 것들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이 논거입니다. 사실과, 여긴 소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과 의견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권위제, 다른 사람의 말을 근거로 따온 것이냐, 이런 소견, 누구누구의 소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논거들이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묘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듯이 기술하는 것이고요. 서사,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과정, 순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내용 전개 방법을 실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의 원칙, 앞에서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의 반복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먼저. 이왕이면 긍정문으로. 사람이 긍정문을 읽었을 때 훨씬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쉽고 간결하게, 나머지들은 어렵지 않죠. 주의사항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육하 원칙과 작성 시기 계속 강조하고요. 특히 공문서는 한 장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용 검토나 이런 거 기본이고요. 당연히 쓸데없는 거 첨부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 수량 같은 거 정확하게 확인 한 번씩 더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문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어의 활용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활용은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이런 사실적 읽기를 하실 때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파악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가로넣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공부를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단어의 문제에서는 어휘, 비슷한 말,
반의어, 포함, 하나는 상의어, 큰 범위고요.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하위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함 관계는요, 무조건 얜 상의어고 하위어 이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동의 관계는 상위, 아래, 하위가 있으면 얘네들끼리의 관계가 동의 관계. 원인과 결과, 인과, 고유어와 한자어. 사실은 이거는 유의 관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재료나 결과, 뭐 도구, 용도 그 외에도 사실 관계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휘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아두시고요. 뭐 장치와 동력, 제작, 사용, 존칭 관계, 순서 이런 식의 다양한 관계들이 있다는 걸 한 번씩 확인만 하시면은 뭐 관계 문제 나왔을 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는요, 문맥이 핵심이에요. 이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맥 내에서 내가 명확하게 이 단어의 뜻이 뭐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됐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요,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문맥 내에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기 쉬운,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꼭 주의 깊게 보시고요. 40페이지에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두 개를 구별을 하셔서 의미 파악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한자 성어까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스스로 외우고 뭐 순우리말 같은 경우도 순우리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그리고 지금 현대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함정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2페이지에 나오는 올바른 문서 작성과 관련된 문법 파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맞춤법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두음법칙 10항, 11항, 12항입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내가 읽어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예시와 함께. 얘네들을 정리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맞춤법들 공부를 같이 해보는 건데요. 자, 한글 맞춤법 10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한자음에 해당이 됩니다. 한자음 여,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자, 기본적으로 두음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자어 니은, 리을이 첫 음절에, 첫머리에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니은, 리을이 어떻게 바뀌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뀌는 게 두음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예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외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 예는 냐, 녀, 의임을 인정한다. 자, 의존명사가 예외로 나와 있어요. 붙임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래 음대로 적는다. 그러니 첫머리일 때에는 니은, 리을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건 둘째 이하에서는 원래 한자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본 음대로. 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뒤에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소리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합성어나 파생어나 합성어는요, 두 개가 합쳐진, 접사가 됐든 어근이 됐든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소와 뒤에 있는 형태소가 각각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로울 신자와 여성이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 단어의 경우에는 둘째 이하이지만 실제로 두 개의 어근 혹은 아니면은 접사가 붙어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형태소라고 생각을 해서 아, 두 번째 여성의 형태소의 첫 글자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공연불,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연불이다. 쓸데없는 연불이다. 접사가 붙었는데요. 이 접사 따로 어근 따로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의 형태소였을 때 첫 글자인 여성, 연불 전부 다 두음 법칙에 따라서 적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1항입니다. 이번엔 리을과 관련된 이 반모음과 관련된 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모음이 리을과 같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응으로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단어의 첫머리 외에는 본음대로, 즉 둘째 이하에서는 원래 음대로 적는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렬과 률은 원래대로면 둘째 이하잖아요. 둘째 이하에서면은 원래 한자 음대로 써야 하는데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 파생어, 합성어인 경우 이건 그냥 정리해요. 두 번째, 모음이나 니은 뒤에 렬과 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 율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비율, 선율 요게 제일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모음 뒤에 오는 둘째 이하지만 두음 법칙에 따라. 니은 받침 뒤에 둘째 이하지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외자로 된 이름에 성을 붙였을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이름은요.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그렇고 이런 두음 법칙에서도 그렇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본음대로 적어주고요.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줄임말은 어쩔 수가 없고요. 준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은 경우에 똑같은 얘기예요. 접두사가 붙인 게 파생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니은 두음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 이율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둘째 이하지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자, 12항은요. 그 외에 이중모음이 아닌 경우 한자음 리을의 이중모음이 아닌 경우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니은으로 바뀐다. 단어의 첫머리 외에는 둘째 이하에서는 본음대로 적는 건 똑같고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이것도 이 접두사 파생어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한자어 니은, 리을이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게 두음 법칙이며 합성어,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이하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첫 형태소의 첫머리라고 생각해서 두음 법칙대로 적어두며 모음이나 니은 뒤에 들어가는 렬과 률은 열과 율로 적어준다. 두음 법칙이 된 채로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둘째 이하 발음은 두음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름이나 준말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음대로 적는다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이름, 그 다음에 준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두음 법칙의 예외적인 것도 딱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한글 맞춤법 1항이 뭐냐면요. 한글 맞춤법 교정 1항이 총칙 1항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한글 맞춤법 총칙의 1항 1조예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게 한다는 건 우리가 끊어적기 하는 거 있죠. 원형을 살려 써주는 겁니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나와 있으나 자, 19항을 먼저 보시면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즉 이나 음이 바로 뭐예요?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파생 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미사 중에서 명사로 바꿔주는 어간이라고 하는 건 어간어미가 어디서 나와요? 용언에서 나와요.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을 해주는데 이 동사나 형용사 활용에 명사파생 전미사, 그래서 이런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희, 부사 만들어주는 부사파생 전미사 이희가 붙은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즉 발음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원형을 살려 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는 이나 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지만 얘네들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명사파생 전미사의 선두주자, 명사파생 전미사로 제일 많이 쓰이는 이나 마찬가지로 부사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제일 경제성이 높은 많이 쓰이는 애가 이희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내가 원형을 밝혀 적어 주어야 정확하게 이게 뜻부분, 이게 명사로 혹은 부사로 바뀌어지는 부분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성이 높은 것들은 원형을 밝혀서 길다에 이가 붙어서 길이, 발음은 길이이지만 원형을 밝혀 써줬죠. 깊다에 이가 붙어서, 걷다에 음이 붙어서, 묵다에 음이 붙어서, 같다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됐죠. 같이, 굳이, 밝히, 익히 이런 식으로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들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입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 됐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밝혀 적는다고 했구나 원형을 하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굳이 그 원형의 뜻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대로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얘기할까요? 놀다라는 여기에 음이 붙었어요. 그래서 얘를 놀음과 노름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놀음은요, 원형을 살려 써줬죠? 그러면 이 놀음은 신선놀음, 말 그대로 노는 거예요. 신선놀음 할 때는 이 원래 놀다의 뜻이 살아있고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선놀음 할 때는 놀음, 원형을 살려 써주지만 노름은 우리가 재미있게 노는 것과는 멀어졌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단 말이죠. 도박이라는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다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부침. 이나 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제성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생산성이 좋아요. 많이 사용되는 애들은 원형을 밝혀 적지만 되게 드문 애들은 굳이 원형을 살려 쓸 필요 없이 드물게 잘 쓰이지 않는 경제성이 낮은 접사들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한마디로 소리대로 적는다. 자, 귀 먹다에 어리가 붙은 거고요. 넘다에 검다에 웃, 붙다에 줬다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이 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거는 이어적기, 즉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항 이번에는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똑같아요. 이나 음은요, 어쨌든 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부사가 된 거요. 곧 명사죠. 그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고, 낮게 부사가 되고, 목 뒤에 부사가 되고, 이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사로 된 것들. 뭐 곰배 팔다에 이가 붙든지 바둑에 이가 붙든지 산발이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애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외의 모음은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즉 소리대로 적는다. 바가지를 예를 보면요. 박 플러스 아지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붙었기는 하지만 잘 쓰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바가지라고 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집웅이거든요. 웅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이 극히 낮은 그런 전미사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지붕 이렇게 소리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이랑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이번에는 전미사가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 할다가 아니라 소리대로 할짝거리다. 넓다가 아니라 널따랗다, 널찍하다 이런 경우 겹받침이지만 끝소리가 굳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소리대로 적고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고 얘랑 똑같습니다. 어간의 뜻과 멀어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뜻에서 멀어진 이런 경우는 넓어서 넓지가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소리대로 적는다. 보시면은 항은 다르긴 하지만 뭐 어간이냐에 따라 명사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것도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이렇게 구별을 해놨지만 사실 크게 생각해서 묶어보면은요. 생산성이 높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원형을 살려 써주되 원래 뜻에서 멀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은 이런 접사들은 소리대로 적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외우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어나 접두사가 붙은 말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전미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7항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합성어 얘기죠.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자, 기본은 원형을 밝혀 적는 건데요. 이런 예외가 중요하죠. 어원은 분명하지만 소리가 변하거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원형을 밝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의미고요. 이 치아에 해당되는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 니로 적는다. 자, 그래서 이빨일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적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탈락이 나와 있는데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이 다른 말과 어울릴 적에는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한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한마디로요. 발음할 때 합성어가 될 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인 경우 그 다음에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다리는요. 원래 달 플러스 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달달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다달이라고 리을이 탈락된 채로 발음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해서 읽기에 반영을 해서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거 리을 빼고 쓰시면 돼요. 딸님, 바늘질, 활과 살, 쌀 파는 곳, 울다, 짖다 이런 합성어들이 전부 다 리을이 탈락된 채 사용이 되는 경우고요. 29항은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경우예요. 그래서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나는 건 디귿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반짓고리는 바느질 플러스 고리의 합성어인데요. 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느질 붙여서 줄여서 반짓고리. 사흔날도 사흘날인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사흔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서는 29항까지 하고요. 우리 사이시옷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강에서 30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